여기서 그만하세요. 여자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밤 10시 40분이었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전체에 하루의 소음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죠.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소리도 이제는 뜸했고 각 집에서 들리던 TV 볼륨도 한참 낮아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대에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괜히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복도를 걷는 발소리, 문 닫는 소리, 심지어 의자를 끄는 소리까지도요. 아파트 8층 가운데 집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바로 옆집에는 말수 적은 여성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층, 7층에는 동네에서 다들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8층 천장에서 둔탁한 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였죠. 아래층 남자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곧바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이미 오늘의 분노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그의 발걸음이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무겁고 거칠고 주저함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이 밤이 이 아파트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래 기억될 밤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진심을 담아 건강과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만수 씨는 이 아파트에서 18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온 지도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됐을 때는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이 살던 공간을 혼자 채우려니 어딘가 텅 빈 느낌이 계속됐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짓고 저녁에는 TV를 보다 잠드는 일상이요. 그렇게 조용히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발소리도 최대한 줄였고 의자를 옮길 때도 바닥에 끌지 않고 살짝 들어 올렸어요. 화장실 물을 내릴 때도 한 번 망설이곤 했습니다. 아래층 사람이 예민하다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경비실 아저씨한테도 들었고 같은 층에 사는 이웃한테도 들었죠.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사람이 몇 번이나 경찰을 부른 적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만수 씨는 더욱 신경을 썼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려 했고 필요한 일은 낮 시간에 다 해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어요. 그는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따르려던 참이었어요. 식탁 의자가 살짝 걸려 있었고 그는 무심코 그 의자를 조금 끌었습니다. 찍 하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1초도 안 되는 짧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살짝 멈칫했어요. 혹시 아래층에 들렸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곧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짧은 소리였고 밤 10시 40분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는 물을 마시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몰랐던 건 그 작은 소리가 아래층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소리의 크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도요. 이만수 씨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무겁고 빠르고 화가 난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남자는 동네에서 다들 아는 인물이었어요.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고 말투는 거칠었으며 목소리는 유난히 컸어요. 그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도 그에게는 말을 아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될 수 있으면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조폭 출신이라는 소문은 확인된 적은 없었지만 사실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조직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태도와 행동이 이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는 층간소음에 민감하다기보다는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화를 쏟아낼 구실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곧바로 올라가 고함을 질렀어요. 상대가 사과해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위협했습니다. 한 번은 젊은 부부가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이사를 나간 적도 있었어요. 아이가 뛰는 소리 때문에 매일 밤 문을 두드렸고 결국 그 가족은 견디지 못하고 떠났죠. 그 이후로 위층 집은 몇 달간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래층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남자는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의 표정과 태도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위에서 소리가 났어요. 의자를 끄는 소리였습니다. 짧고 둔탁한 소리였어요. 사실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화를 낼 대상을 찾고 있었고 그 소리는 완벽한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그의 눈빛은 천장을 향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각 층을 지날 때마다 소리가 울렸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듯 발을 구르며 올라갔어요. 8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몇몇 집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정확히 어느 집에서 소리가 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운데 집이었어요. 그는 그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 앞에 섰지만 버튼을 누르기 전에 먼저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어요. 3번의 거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만수 씨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웃이 찾아올 때의 노크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가 이 밤에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을까 싶었어요.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는 현관문 앞에 서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그 남자였어요. 이만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대충 짐작이 갔어요.
아까 의자를 끌었던 소리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고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남자의 고함이 먼저 쏟아졌어요. 대체 몇 시인데 의자를 끄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노인네가 정신이 없냐는 말도 이어졌어요. 이만수 씨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조심하겠다고 실수였다고 말하려 했지만 남자는 그의 말을 끊어버렸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만수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의 손이 이만수 씨의 어깨를 밀쳤어요. 강하게, 거침없이. 이만수 씨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고 뒤로 밀려났고 등이 현관 옆 벽에 부딪혔어요. 둔한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다시 한 번만 소리내면 가만 안 두겠다는 말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만수 씨는 숨이 막혔어요. 두려움보다는 억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평생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살아왔는데,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밀려나고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은 벽에 기댄 채 굳어 있었어요.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복도에는 그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문을 연 사람은 여성이었어요.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회색 운동복 차림이었고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상황을 이미 끝까지 파악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복도로 나왔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 사이로 조용히 한 걸음 들어섰어요. 남자는 그제야 옆을 돌아봤습니다. 여자가 나타난 걸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자가 끼어들 일은 아니라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자와 노인 사이에 서서 먼저 이만수 씨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은지, 다친 곳은 없는지 짧게 물었어요. 이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그제야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명백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노인의 연령과 넘어졌을 경우의 위험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천장에 설치된 CCTV 위치까지 정확히 짚어 말했어요. 모든 말이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하듯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는 처음으로 표정이 굳었어요. 여자의 태도가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위협하려 했지만 박서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어요. 자신은 707 특임대 출신이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복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사라졌고 대신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서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과시하는 태도도 위협하는 목소리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춰 섰어요. 707 특임대라는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이 여자는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남자는 쉽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위신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복도에서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더 자극했습니다. 그는 박서연을 향해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자가 아무리 군대 출신이라 해도 자신은 오랜 세월 거리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싸움이라면 자신 있었고 여자 하나쯤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박서연과의 거리가 좁혀졌고 그는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어깨를 앞으로 내밀고 목소리를 더 낮추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자가 군대 출신이든 뭐든 여기는 자신의 구역이라는 식이었어요. 박서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두려움도 당황함도 심지어 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관찰하듯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자는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자신의 위협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어딘가 불안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나선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는 손을 들어 박서연의 어깨를 밀려고 했습니다. 노인에게 했던 것처럼 강하게 밀어서 주눅 들게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박서연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서연의 움직임은 빨랐어요.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챘고 그대로 비틀었습니다. 남자는 미처 반응할 시간도 없었어요. 순식간에 그의 몸이 앞으로 꺾이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박서연은 남자의 팔을 제압한 상태로 그를 복도 벽 쪽으로 유도했어요. 남자의 얼굴이 벽을 향하게 됐고 팔은 뒤로 꺾인 채 고정됐습니다. 모든 게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남자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팔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과도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제압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남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를요. 이 여자는 그냥 군대 출신이 아니었어요. 진짜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술 기운은 이미 절반쯤 깨 있었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사과하고 물러나면 더 이상의 일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계속 저항하거나 폭력을 시도한다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CCTV에 이미 모든 게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요.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서연은 천천히 남자의 팔을 놓아줬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자와 노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개입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남자는 팔을 주무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위협적인 표정이 없었어요.
대신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서연의 눈빛이 여전히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남자의 가장 큰 착각이 깨진 순간이었어요.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가 단 몇 초 만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박서연은 남자가 한 걸음 물러선 것을 확인한 뒤 먼저 이만수 씨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첫 번째 관심사는 피해자의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벽에 기댄 채 서 있었고 얼굴에는 충격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박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요. 이만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놀라긴 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서연은 그의 어깨와 팔을 간단히 확인했어요. 타박상이 있을 수 있으니 나중에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박서연은 그 감정을 이해하는 듯 짧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남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복도 한쪽에 서 있었어요. 팔을 주무르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서연은 그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먼저 그녀는 폭행의 정의부터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요. 특히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점, 그리고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은 정상 참작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자는 입을 다물고 들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박서연의 말투에는 토를 달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차분한 설명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사실만이 담겨 있었어요. 박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복도 CCTV에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건물에는 최소 3곳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어요. 현관문 앞, 복도 중간,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신이 계단을 올라온 것도, 문을 두드린 것도, 노인을 민 것도 모두 녹화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자에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만수 씨와 자신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번째 선택지는 지금 경찰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CCTV 영상과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고소하는 절차를 밟는 거였습니다. 폭행죄와 주거침입 혐의로요. 남자는 2 선택지를 듣고 나서 잠시 말이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인을 폭행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돼요. 전과가 생기고 아파트에서의 명성도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박서연은 남자의 고민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어요. 남자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까와 완전히 달랐어요.
힘이 빠져 있었고 어딘가 떨리는 느낌마저 있었습니다. 그는 사과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박서연은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정확히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노인을 밀친 것, 고함을 지른 것, 그리고 협박한 것에 대해서 각각 사과해야 한다고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만수 씨는 그 사과를 듣고 있었어요. 여전히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조금은 안정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서연은 사과가 끝나자 남자에게 한 가지를 더 확인했어요. 앞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직접 올라와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박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늘 일까지 포함해서 모두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합의나 용서 같은 건 없을 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그의 모습은 올라올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박서연은 남자가 계단을 내려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녀는 이만수 씨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계단 아래로 사라진 뒤 복도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서연은 여전히 이만수 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박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쉬는 게 좋겠다고요. 아드레날린이 빠지면 몸이 더 떨릴 수 있으니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진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박서연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만수 씨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을 닫고 못 본 척 했을 겁니다. 아니면 112에 신고만 하고 직접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박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문을 열고 나왔고 자신의 몸으로 노인을 지켜줬어요. 이만수 씨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한 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박서연만 남았어요.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몇몇 집에서는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마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박서연은 그쪽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실 박서연도 떨렸어요. 누군가와 물리적으로 대치하는 건 오랜만이었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노인 앞에서
그리고 가해자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대부분의 집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어요. 혹시 이만수 씨가 연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노인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일이 제대로 마무리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아래층 남자가 정말로 약속을 지킬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보복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간은 복도 소리에 더 신경 쓰고 CCTV 영상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남자가 다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때는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어요. 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일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 봤어요. 폭력으로 폭력을 제압한 건 아닐까? 너무 강하게 나간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자신은 노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만 했어요. 과도한 폭력을 쓰지 않았고 상대를 다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제압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자신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그녀가 배운 건 싸우는 법이 아니었어요.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부당한 폭력을 멈추게 하는 법이었어요. 오늘 그녀는 그 가르침을 실천했을 뿐이었습니다. 박서연은 창문을 닫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켜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만수 씨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눈을 감으면 복도에서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남자의 고함 소리, 자신을 미는 손, 그리고 박서연이 나타난 순간까지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어깨 부분이 조금 멍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벽에 부딪혔을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아프진 않았지만 보기엔 좋지 않았어요. 이만수 씨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래층 남자가 정말 약속을 지킬까? 혹시 나중에 보복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만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또 아래층 남자가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박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이만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어요. 박서연은 간단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어젯밤 이후 괜찮으신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만수 씨는 감사하다며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박서연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파스와 소염진 통제가 들어있었어요. 어젯밤 부딪혔을 때 혹시 근육통이 있을까봐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만수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서연에게 앉으라고 권했고 커피를 내왔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만수 씨는 어젯밤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어요. 박서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박서연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만수 씨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707 특임대가 정확히 뭔지 알고 싶었어요. 박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10년 전 군에 입대했다고요. 처음에는 일반 여군으로 복무했지만 체력과 정신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특수부대 선발 시험에 지원했고 707 특임대에 합격했습니다. 707 특임대는 대테러 작전과 인질 구출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였어요. 일반 특전사보다 더 까다로운 훈련을 받았고 실전에도 여러 번 투입됐습니다. 박서연은 그곳에서 5년을 복무했어요.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협상 기술, 심리전, 그리고 긴급 상황 대처법을 배웠습니다. 퇴역 후에는 민간 경호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만수 씨는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옆집에 살고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박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군 생활이 자신을 많이 바꿔놨다고요. 예전에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훈련을 거치면서 강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해진다는 건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남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배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 박서연의 행동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녀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단지 상황을 통제하고 약자를 보호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서연은 이만수 씨의 과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노인은 젊었을 때 중학교 교사였다고 했어요.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고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는 혼자였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웃들이 좋고 아파트도 편해서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좋은 분이 폭력에 시달려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녀는 이만수 씨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겠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요. 이만수 씨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라고. 집에만 있으면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오를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만수 씨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박서연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래층 남자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절대 혼자 대처하지 말고 바로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이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났다고, 감사하다고요. 그날 오후였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몇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아래층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어젯밤과 달리 창백했고 표정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그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관리사무소에서 공식 경고장을 발부한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CCTV를 확인한 결과 남자가 8층 노인을 폭행한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었어요. 관리사무소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남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퇴거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남자는 항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CCTV 영상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고 목격자도 있었으니까요. 주변 주민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지나가면 다들 피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를 보는 시선에 두려움이 아니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경비실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렸을 때 마침 복도 끝에서 이만수 씨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자가 먼저 노려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자가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만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제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는 공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층간소음 분쟁 시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경찰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폭력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발각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공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나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폭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박서연은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보였고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일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혹시 과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그걸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박서연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8층 이만수 씨의 집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요. 박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자신이 이 아파트에 사는 이유였습니다. 약한 사람 옆에 서기 위해서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파트 8층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층간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위층에서는 발소리가 났고 옆집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이제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어요. 누구도 그 소리 때문에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7층 남자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는 이제 복도에서 주민들과 마주쳐도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하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노인과 마주치면 벽 쪽으로 비켜섰고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그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변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만수 씨와 7층 남자가 마주쳤습니다. 둘 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함께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남자는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씨는 그를 슬쩍 쳐다봤어요. 남자의 얼굴에는 예전의 거친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지쳐 보였어요. 7층에 도착했을 때 남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전 그는 뒤돌아보며 작게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그날 일을 용서해 달라고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수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는 다 지난 일이라고 답했어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이만수 씨는 8층으로 올라가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무리 거칠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이만수 씨는 박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아래층 남자가 많이 변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서연은 그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한 사건을 해결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 화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주최한 행사였어요. 단지 내 공원에서 간단한 음식과 음료가 제공됐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만수 씨도 나왔어요. 오랜만에 이웃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박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종이컵을 들고 있었고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이만수 씨는 반갑게 인사했고 박서연도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리고 최근 달라진 분위기에 대해서요. 이만수 씨는 말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정말 조용해졌다고,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다고요. 그리고 그건 모두 박서연 덕분이라고 덧붙였어요. 박서연은 손을 저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변화는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만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그날 밤 나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7층 남자가 보였어요. 그는 혼자 걷고 있었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을 바꾸는 건 처벌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걸요. 그날 밤 자신이 남자를 굴복시킨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만수 씨와 박서연도 함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도착했을 때 이만수 씨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서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항상 옆집에 있다고요. 이만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연은 자신의 집 문을 열며 뒤를 돌아봤어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아파트는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주민들 사이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층간소음 중재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소음 문제가 생기면 직접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했어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후 실제로 몇 건의 신고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모두 평화롭게 해결됐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중재자를 통해 대화하니 감정이 격해지지 않았거든요. 이만수 씨는 이제 밤에도 편하게 생활했어요. 의자를 끌 때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고 TV 볼륨도 적당히 키웠습니다. 물론 너무 큰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최소한 자신의 집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그는 가끔 발코니에 나가 아래층을 내려다봤습니다. 7층 남자의 집에서도 불빛이 보였고 조용해 보였어요. 이만수 씨는 그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박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살았어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됐고 주말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했습니다. 이웃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복도에서 마주치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때는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고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줬습니다. 주민들은 그녀를 좋은 이웃으로 기억했어요.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는 사람으로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박서연은 퇴근 후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고 계산을 마친 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현관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쌀 포대를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서연은 주저없이 다가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tas습니다. 할머니는 5층에 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머니는 박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몇 층에 사는지, 이 아파트에 산지 얼마나 됐는지요. 박서연은 8층에 산다고 2년 정도 됐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정말 조용하고 좋아졌다고. 예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평화롭다고요. 박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들었어요. 5층에 도착했을 때 박서연은 할머니의 집 앞까지 쌀 포대를 들어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거듭 감사 인사를 했고 박서연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8층에 도착해 집으로 들어온 박서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박서연은 소파에 앉아 그날 하루를 떠올렸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일상이라는 걸 느꼈어요.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작은 친절이 모여 만드는 평범한 일상이요. 그날 밤
이만수 씨는 일기를 썼어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쓸까 고민하다가 한 달 전의 일을 떠올렸어요. 그날 밤 자신을 지켜준 박서연에 대해 그리고 그 이후 달라진 아파트 분위기에 대해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좋은 이웃이 있다는 건 축복이다 라고요. 2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어요. 주민들은 긴팔 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창문을 닫고 지내는 집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네를 타는 아이,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 그리고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벤치에는 부모들이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넘어졌어요. 축구를 하다가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났어요. 박서연이 마침 산책을 하다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이의 무릎을 확인하고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박서연은 항상 가방에 작은 구급 상자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녀는 소독약과 밴드를 꺼내 아이의 무릎을 치료해줬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박서연을 올려다봤어요. 고맙다는 말을 작게 했고 박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달려왔고 박서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서연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앞으로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7층 남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박서연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 부드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는 한 달 전에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공원을 나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화가 나도 참고 올바른 방법을 찾겠다고요. 그날 저녁 박서연은 이만수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이만수 씨가 집으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먹기 아까운 음식을 만들었다며 박서연을 불렀거든요. 2사람은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만수 씨는 박서연에게 물었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지요? 박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힘을 쓰는 법이 아니라 힘을 쓰지 않는 법이었다고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덧붙였어요. 이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녁을 마친 후 박서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평화로웠고 각 집의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 아파트에서 한 일이 작은 일이었지만 그 작은 일이 누군가의 삶을 바꿨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걸 느꼈습니다.
3달이 지났어요. 계절은 완전히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낙엽으로 가득했고 청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이만수 씨는 이제 완전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더 이상 층간소음을 걱정하지 않았고 밤에도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박서연에게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큰 선물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직접 기른 화분이었습니다. 작은 다육식물이었는데 정성껏 키운 것이었어요. 이만수 씨는 박서연의 집 문 앞에 화분을 두고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평화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라고요. 박서연은 퇴근 후 그 화분을 발견했어요. 메모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화분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창가에 화분을 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날 밤 박서연은 이만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화분 잘 받았다고, 정말 예쁘다고, 소중히 키우겠다고요. 이만수 씨는 그 문자를 보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파트 생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설문지에는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층간소음 분쟁이 줄었다는 점을 꼽았어요. 관리사무소는 설문 결과를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새로운 중재 시스템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진짜 변화는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용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박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필요한 순간에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박서연은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코니에서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연은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다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어요. 몇 집 떨어진 곳에서 젊은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아닌 것 같았고 개인적인 다툼처럼 보였어요. 박서연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싸움은 남이 끼어들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폭력으로 번진다면 그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부부는 곧 조용해졌고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이만수 씨는 발코니에 나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단지 공원에는 주민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걸요. 박서연이 그 용기를 낸 사람이었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만수 씨는 박서연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요.
석 달 후 겨울이 왔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풍경은 아름다웠고 아이들은 신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이만수 씨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두려움 없이 살고 있었어요. 밤에도 편하게 잠들었고 낮에도 자유롭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층간소음 걱정은 이제 옛날 일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이만수 씨는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이 없는 편지였어요. 그는 궁금해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7층 남자가 쓴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당신과 옆집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요. 라고요. 이만수 씨는 편지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박서연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얗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만수 씨가 준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다육식물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작은 잎이 하나 더 돋아나 있었어요. 박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완벽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위층에서는 발소리가 났고 옆집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삶의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소리였고 누구도 그 소리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조용함이었어요. 박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도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힘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진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보호라는 것. 그리고 용기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옆에 서는 것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만수 씨는 복도에서 박서연과 마주쳤습니다. 둘 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이었어요. 이만수 씨는 반갑게 인사했고 박서연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복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눈 이야기, 그리고 겨울 준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이웃 간의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가 있었어요. 이만수 씨는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살기 좋다고, 아파트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요.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한 덕분이라고, 이만수 씨도 항상 조심하며 사셔서 그렇다고요. 이만수 씨는 박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 박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노인들은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박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살아가야 할 하루가 있었어요. 박서연은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는 걸요. 그저 필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꿨고 작은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강함의 의미였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아파트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이만수 씨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고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7층 남자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됐고 아이들에게도 친절했어요. 가끔 복도에서 이만수 씨와 마주치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진심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박서연은 여전히 8층에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출근하고 퇴근하며 주말에는 집에서 쉬거나 산책을 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아파트의 조용한 수호자라는 걸요.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이만수 씨는 발코니에 나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준 다육식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는 문득 옆집을 바라봤습니다. 박서연의 집 창문에서는 커튼이 살랑거리고 있었고 그녀도 발코니에 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만수 씨는 손을 흔들었고 박서연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특별한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였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중심에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다만 필요한 순간에 옆에 서는 사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 박서연이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 옆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 곁에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조용한 영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당신 자신이 그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